재봉.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 나라에는 집집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을의 하늘과 아이들이 쉬고 있다. 마른 가지의 난동의 빨간 열매가 수실로 뜨이는 눈날인 이 겨울날. 나무들은 신의 아내들이 짠 은빛의 털옷을 입고 저마다 깊은 내부의 겨울바다로 한없이 잦아들고 아내가 뜨는 바늘귀의 고요의 가봉. 털실을 잡는 아내의 손은 천사에게 주문받은 아이들의 전생의 옷을 짜고 있다. 설레이는 신의 겨울, 그 길고 먼 복도를 지내 나와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 아내가 소유하는 회잉의 고요 안에 아직 풀지 않은 올해 하늘을 안고 눈부신 장미의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다. 아직 우리가 눈 뜨지 않고 지내며 어머니의 나라에서 누워 듣던 우레가 지금 새로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다. 눈이 와서 나무들마저 의식의 옷을 입고 축복받는 날. 아이들이 짓거리는 미래의 낱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직조의 방에 누워 내 동상에 기는 영원한 꿈의 재단. 이 겨울날 조유로운 아내의 재봉리를 엿듣고 있다. 지금부터 똑솔라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똑똑 솔깃한 라디오. 외국 소설 막스 뮬러의 독일인의 사랑 제11화. 나는 후작 전하의 따님을 시중드는 영국인 하녀가 와 있느냐고 물었다. 와 있다고 하기에 종이와 펜을 청하여 마리아의 안부가 궁금해 들렀다고 적어주었다. 남자는 하인을 불러 쪽지를 전하게 했다. 난 긴 복도를 통과하는 하인의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이나 난처했다. 벽에는 후작 집안의 조상들을 그린 초상화가 쭉 걸려 있었다. 잘 차려입은 기사와 전통 의상을 입은 귀부인 사이에 하얀 수녀 복장을 한 여인이 붉은 십자가를
가슴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제까지 초상화를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림 속 인물의 가슴에서도 한때 인간의 심장이 뛰었으리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모습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 모두가 나를 향해 말하는 듯 했다. 우리도 한때 살아 있었소. 우리도 한때 고통을 받았다오. 지금 내 가슴 속에 감춰진 비밀이 이 금속 액자 안에도 감춰져 있으리라. 흰 복장 위에 붉은 십자가는 그녀의 가슴 속에도 지금 내 안에서 일고 있는 갈등이 있었다는 증거이리라. 이런 생각을 할 때쯤 그들 모두가 나를 애처롭게 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너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난처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조심스럽고 나지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난 꿈에서 깨어났다. 계단을 내려온 영국인 하녀가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혹시 그녀가 내 마음을 눈치채고 있을까 하여 안색을 살폈지만 그녀의 표정은 태연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리아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30분쯤 뒤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먼 바다까지 헤엄쳐 나가고 점차 힘이 떨어져 팔을 젓기가 버거워졌을 때 비로소 되돌아올 생각을 한다. 해안 쪽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황급히 파도를 가르며 필사적으로 팔을 젓는다. 팔의 힘이 점점 빠지는 걸 느끼지만 무뎌진 손발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저으며 자신이 처한 사태를 의식할 힘조차 없을 때까지 쉼없이 헤엄을 친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발이 땅에 닿고 팔이 해안의 바위를 끌어안게 되는 것이다. 영국인 하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꼭 그랬다. 새로운 현실이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나의 괴로움은 꿈이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맞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순간에 느끼는 환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첫 아이를 낳아 처음으로 팔해하는 어머니,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고 개선하는 외아들을 맞는 아버지, 국민들의 갈채를 받는 시인, 애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응답을 받는 청년. 그들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환희를 한다. 30분쯤 지나자 하인이 와서 긴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저녁의 희미한 빛 속에서 새하얀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 뒤편의 높다란 창으로 호수와 산이 흐릿하게 보였다. 참 묘하게도 사람들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더운 여름날에 쏟아지는 시원한 빗방울 같았다. 묘하게 만나지만 묘하게 헤어지기도 하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우리가 함께였고 다시 함께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헤어짐은 인간의 잘못이야. 마치 음악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그래, 그건 맞는 말이야. 그나저나 몸은 좀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은 거야? 내가 물었다. 알다시피 나야 늘 아프지 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좀 괜찮아졌다고 말하는 건 순전히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는 말이야. 그분은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오로지 당신의 의술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곳으로 요양을 떠나기 전날 밤에 의사 선생님은 나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어. 심장이 갑자기 멈춰 내가 죽었다고 믿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고 그걸 굳이 얘기해서 뭐 하겠어. 내가 걱정하는 건 단 하나뿐이야. 난 줄곧 편안하게 눈을 감을 거라 믿었는데 병 때문에 힘들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여러분은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송 똑솔라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녀는 손을 가슴에 올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디에 갔었어? 왜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 네가 여행을 떠난 이유를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았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커졌지 뭐야? 그랬더니 급기야 나중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유를 대지 않겠어? 어떤 이유였는지 알아? 글쎄, 믿기 어려워 보이게 하고 싶었겠지. 난 재빨리 끼어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일 거야. 아무렴 어때? 다 지난 일인걸. 지금 와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그렇지 않아. 어째서 그게 지난 일이란 거지?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된 이유를 들었을 때 나는 너도 의사 선생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난 병들고 버림받은 가엾은 사람이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내게 보냈다면 어째서 의사 선생님은 나와 그들의 평화를 회방하려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너의 여행에 대해 얘기할 때 난 내가 좋아하는 워즈워스의 시를 읽고 있었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어휘는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여러 생각이 담기게 되죠. 만에 하나 그 젊은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들은 아마 로미오가 줄리엣을 혹은 줄리엣이 로미오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그런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은 옳지 못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도 날 사랑하고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선생님은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몇 마디만 더 할게요. 선생님은 나와 불행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젊은 친구를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괜찮아진 걸 알면서도 아침마다 날 방문해서 몸이 어떠냐고 꼭 물으셨어요. 정원에서 가장 예쁜 꽃도 꺾어오셨죠. 내 사진을 갖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내 방에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은 내가 잠든 줄 아셨죠. 잠을 자고 있긴 했어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한참 동안 내 침대 옆에 앉아 날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굴을 비추는 햇빛처럼 선생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날 내려다보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이내 뺨을 타고 흐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면서 마리아, 마리아 하고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선생님, 나의 젊은 친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군요.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예의를 차리며 반은 예사롭게 반은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몹시 괴로워하셨지.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셨어. 난 읽고 있던 워즈워스의 시집을 다시 들며 이렇게 말했어. 이건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한 늙은 시인의 시집이에요. 이 시인은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나도 이 시인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둘은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 그렇죠. 이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를 들으시면 선생님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실 테고,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축복하고 행복한 슬픔을 간직한 채 길을 떠나는 것이 어째서 사랑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워즈워스의 고지의 소녀를 읽어주었어. 이쪽으로 등을 옮겨와 이 시를 다시 읽어줄래? 난 이 시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거든. 시의 분위기가 마치 고요하고 끝없는 저녁 노을이 눈 덮인 산의 순결한 품에서 사랑과 축복의 손을 펼치는 느낌이야. 나의 영혼에 울리는 그녀의 느리고 잔잔한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나의 가슴도 느리고 잔잔해졌다. 태풍을 지나온 그녀의 모습은 은색 달처럼 사랑이라는 나의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었다. 사랑의 파도는 모든 이의 가슴을 통과하여 흐르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부르지만 사랑은 전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맥박인 것이다. 난 눈앞에 넓게 펼쳐져 있고 서서히 어두워져가는 대자연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책을 그냥 읽어 내려갔다. 고지의 소녀, 윌리엄 워즈워스. 사랑스러운 고지의 소녀여. 이 지상에서 그대가 갖는 보물은 넘치는 아름다움. 7년이 2번 지난 삶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그대 머리에 뿌렸구나. 여기 회색의 바위, 저기 정겨운 잔디, 면사포를 반쯤 들이운 나무, 잔잔한 호숫가에서 종알대는 폭포수, 작은 계곡, 그대의 안식처를 아늑하게 감싸는 조용한 시골길, 그리고 현실 속의 그대는 꿈이 만들어낸 마법 같구나. 지상의 번뇌가 잠들었을 때 숨어서 내다보는 그 모습. 그대 아름다운 이여. 비록 그림자라 할지라도 천국같이 빛나는 현실의 빛으로 나 그대에게 마음속 깊이 축복을 보내노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대 곁에 신의 가호 있기를. 나 그대 모르고 그대의 친구 또한 그대 모르나 내 눈에 눈물 가득 고이누나. 그대와 멀리 헤어져 있을 때 나 그대 위에 진실한 기도 드리리. 맑고 깨끗한 얼굴, 가족 같은 친근함, 천진함이 묻어나는 모습. 나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하였으니 바람에 날리어 흩어진 씨앗처럼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그대.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소녀의 수줍은 얼굴은 필요 없구나. 그대의 반듯한 이마에는 산 사람의 자유로움이 깃들었고 기쁨 가득한 그 얼굴, 상냥하고 부드러운 그 미소, 그대의 인사에 정중히 답하는 완벽한 예의 범절조차 흔들어 놓는구나. 마음속에 떠오른 갑작스럽고 격렬한 생각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곤욕.
아름답게 인내해온 구속, 그대의 몸짓에서 배어나는 우아함과 생기, 바람을 열렬히 사랑하는 새들이 바람을 맞으며 날개를 퍼덕이는 것처럼 나 감동하지 않을 수 없구나.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그리고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소설로 읽는 시. 나 너희 옆집 살아. 고은규. 난 너의 옆집에 살아. 소년이 되어서도 이사를 가지 않는 난 너의 옆집 살아. 너의 집에 신문이 쌓이면 복도를 천천히 걷고 베란다에 서서 빈 세 장을 바라보며 세 장을 허물고 사라진 십자매를 기다리는 난 너의 옆집 살아. 우린 종종 같은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남자는 전자레인지 앞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었다. 20살이나 됐을까? 그는 방범용 비디오폰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앳된 얼굴이었다. 깁스를 한 왼쪽 팔에는 파란색으로 쓴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힘들 때 꼭 전화해. 사랑해.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꺼내던 그가 무심히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편의점을 나섰다. 모처럼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출장 때문에 3주 가까이 집을 비워야 했다. 나는 부엌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해내는 편이었다. 팀장은 K시에 지점을 하나 더 열게 되었다며 3주가량 지원 근무를 할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동료들은 딴청을 부렸지만 난 출장을 가겠다고 말했다. 단조로운 날들이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3주가 지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난 소파에 기대앉아 캐리어를 물끄러미 보았다. 어쩐지 캐리어가 불행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다. 무엇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내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방범용 비디오폰의 버튼을 눌렀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검은 봉투에 주워 담았다. 남자의 왼손은 깁스가 된 상태였다. 옆집에 도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센서등이 꺼졌다. 비디오폰에서 시선을 떼고 난 소리내 말했다. 드디어 이웃이 생겼네. 불행했던 기분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어 출장을 가던 아침 주차장에서 만난 나에게 집을 판 매도자 T 서장의 밝은 얼굴이 생각났다. 옆집이 나갔습니다. 어제 계약을 하고 갔거든요. 점잖은 분들이 이사를 오십니다.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응수해주고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상경에서 대학 4년, 취업 준비 2년, 휴직 1년, 비정규직 노동자로 8년, 총 15년간 떠돌이처럼 1년에 한 번 꼴로 15번의 이사를 했다. 15명의 집주인을 만났고 개중 12명은 상식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삭막한 인간들이었다. 어느 날인가 계좌이체한 월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적이 있었다. 합산한 돈이 꽤 큰 돈이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체념하고 말았다. 그 돈을 모았다 한들 내가 사는 도시에선 집을 살 수 없었다. 아니, 방 2개에 깨끗한 욕실이 딸린 빛이 잘 드는 전셋집도 구할 수 없었다. 나는 남의 집을 빌려 사는 동안 집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 집이란 나에게 휴식다운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도 아니었다. 돈에 맞춰 구한 집들은 하나같이 나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나 이외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들일 수 없을 만큼 좁고 채광과 환기가 엉망인 집, 절친한 친구를 불러들여 음식을 나눠 먹기에도 부끄러운 집, 벽의 한 면에 곰팡이가 피어오른 집, 그런 집을 쓸고 닦고 싶지는 않았다.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널려 있었다. 벗어놓은 옷가지와 덜 마른 수건이 뒤섞여 큼큼한 냄새를 풍기기도 해서 가끔씩 밑반찬을 가져다 주던 엄마는 혀를 차며 말했다. 방에서 호레비 키우니? 아우, 여자 방에서 이게 웬 냄새? 아우, 집을 사기 전이니까 지난 겨울이었다. 집 주인인 노 부부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월세를 올려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주변 시세보다 집값이 싸다는 걸 강조했고 나 역시 그 점은 인정했다. 노 부부는 월세를 받아 생활했지만 어딘지 살림이 넉넉해 보이진 않았다. 갓 담근 김치나 해물파전 같은 것을 쟁반에 받쳐 다정한 인사와 함께 건넸다. 시세만큼 올려주고 싶었지만 내 사정상 어려운 일이었다. 동료 중 애인이 있는 사람은 부럽지 않았지만 걔중 젊은 나이임에도 집을 가진 동료는 많이도 부러웠다. 나에게도 집이 생긴다면 바닥을 빛이 나게 닦아놓을 것이다. 호라비를 키우냐는 소리 따위는 듣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귀던 남자친구를 집 앞에서 냉정하게 돌려보내는 짓 따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 한 번만 구경시켜주면 안 돼? 안 돼. 남자는 머쓱해했지만 그 일로 토라지진 않았다. 풀지 않은 이삿짐이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고 그 짐이 가끔은 밑으로 퍽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당신 머리로 떨어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남자는 정말? 되게 무섭네. 라고 말하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정체된 도로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집 많네. 여기도 아파트고 저기도 아파트고 또 저기의 아파트를 또 짓고 있잖아. 온통 집. 그런데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나한텐 집이 없지? 남자는 운전대에서 한 손을 뗀 후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러게, 이렇게 집이 많은데. 뭐가 재미있다고 우리는 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다정했던 남자는 왜 나를 떠나 새 연인에게 갔을까? 왜 나를 떠나 새 연인에게 갔을까? 새 연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끔 궁금할 때가 있었다. 남자는 물었을까? 나 너희 집에 가보고 싶어. 새 연인은 답했을까? 안 돼.
라고. 아니,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버렸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게 남자를 잊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집을 사기로 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팀장의 지시로 경기도 모처로 내달렸다가 만난 폭설 때문이라고 해두자. 빙판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바퀴가 헛돌다가 중앙선을 넘어갔고 세워둔 승용차를 2대나 잇따라 들이받은 후 멈췄다. 순간 10개의 손가락을 머리카락 속에 쑤셔 넣고 한 5초쯤 비명을 질렀다.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그래도 이만하면 운수가 대통한 날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보험회사 측 상담원은 갑작스런 폭설로 긴급 출동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실을 알리며 늦은 조치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거듭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터리까지 방전이 돼서 차 안에서 바들바들 떨어야 했다. 눈은 무섭게 내려 눈앞이 뿌였다. 난 차에서 내려 몇 번인가 넘어질 것처럼 비틀거리다가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 쪽으로 갔다. 손과 발과 입이 꽁꽁 얼어 있었다. 견인차를 기다리며 낯선 동네의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입에 물고 눈 내리는 거리를 물끄러미 보았다. 낯선 동네지만 언젠가 한 번은 와봤던 것 같았다. 그런데 뿌연 시야를 뚫고 또렷하게 보이는 형광색 현수막이 나타났다. 시립주금 땡땡만원 28평짜리 내 집 마련. 나는 그 현수막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꼬치를 입에 문 채 휴대폰 카메라로 플래카드를 찍었다. 눈에 홀린 날이 분명하다. 전화를 걸어 빌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물어물어 찾아갔다. 분양사무소를 차린 곳은 건물의 3층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 향이 났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커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난 입이 얼어 고개만 끄덕였다. 밝고 넓고 세세한 인테리어까지 훌륭한 집이었다. 흠잡을 게 없는 집. 게다가 시립주금 수천만 원으로 수억에 가까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 30년 동안 천천히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는 것. 도전해볼 만한 일이었다. 나는 집을 사겠다고 말했다. 여자가 반색을 한 후 허브차와 쿠키를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도자기 쟁반에 담아 내 앞에 놓았다. 집을 보고 꼭 보름이 되던 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집에 이상이 있는지 사기 분양은 아닌지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조사한 후 은행에 대출을 실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래도 그렇지. 야,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닌 집을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서 사버릴 수가 있냐? 아니, 도대체 그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년이야? 라는 소리까지 했다. 그리고 두어 달 뒤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며 또 한 번 모질게 나를 나무랐다. 빌라 물량이 과도하게 풀린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엔 빌라에 대한 구매 수요가 거의 없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지 않나? 낮에는 깨끗한 환경이지만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야 할 그 밤에는 섬뜩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동네였다. 대로변에서 우회전해 500m를 진입하면 검은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그것이 빌라 건물이었다. 검은 마을이라 불리면 딱 좋은 곳. 어찌된 일인지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들리는 것은 내 숨소리뿐이다. 집까지의 여정은 고됐다. 이를테면 나는 1층 주차장에 차를 댄다. 차에서 내려 공동 현관문까지 빠르게 걷는다. 비밀번호 4자리와 별표를 누른다. 정적을 깨고 공동 현관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 입구에 발을 디디자마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걸어왔던 길 쪽을 향해
등을 휙 돌려 마주보는 일. 투명한 유리문이 닫힐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면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4나 6을 누른다. 내가 사는 곳은 5층이지만 4층에 내려 올라가거나 6층에 내려 층계를 밟는다. 현관문 앞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른다. 문이 열리면 잽싸게 들어가 문을 잠근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안 렌즈로 바깥을 봐야 한다. 복도의 센서 등이 꺼져도 몇 초간 그대로 있어야 한다. 집에 들어오면 넋이 나간 얼굴로 창문을 확인한다. 새 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창을 활짝 열어야 하지만 10시가 넘는 시간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꼬박 6개월을 살아야 했다. 한 달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아, 물론 건물에 혼자 살아 좋은 점도 있었다. 나는 거실 한복판에서 줄넘기를 했다. 헬스클럽도 없거니와 있다 한들 현관문은 가능하면 하루 2번만 열고 닫고 싶었다. 줄넘기를 1000개씩 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디오도 크게 틀어놓고 일부러 발망치를 쿵쿵 찍으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내가 이 짓을 하려고 이사를 왔던가? 정말 자괴감이 들었다. 여러분은 지금 소설로 읽는 시, 나 너희 옆집 살아를 듣고 계십니다. 새벽에 한두 번씩 꼭 잠에서 깨어났다. 가수면 상태일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을 떠올린다. 12채의 집 중 11채는 비어있다. 옆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 옆의 건물도 모두 비어있다. 빈집엔 오직 어둠과 고요만이 살고 있다. 어둠과 고요에게도 숨소리가 있을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길을 더듬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어둠과 고요가 나를 핥듯이 바라보고 있다. 넌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물었다. 잠에서 깨어났고 오줌이 마려웠지만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에도 입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역시 이웃이 생기지 않았다. T 사장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다. 동료 X는 말했다. 나는 그런 집에서 못 살아. Y가 어깨를 떠는 신용을 했다.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참, 지구대도 멀리 있다면서요, 선배님? 비밀번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꾸세요. 공동 현관문하고 집 문하고 모두. Z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무서운 게 뭔지 모르나 보네. 난 빈집에서 살고 싶어. 우리 아랫집이 진짜 무서운 거야. 툭하면 인터폰을 해서 의자 끌지 마라, TV 소리 줄여라. 심지어는 새벽엔 변기물도 내리지 말래. 똥 싸고 뚜껑만 덮어두라는 거야. Z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일요일 한낮에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낮은 밤과 달리 밝고 환했다. 어느 날인가 분양사무소로 쓰는 3층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붙잡은 적이 있었다. 저는 여기 5층에 입주한 사람인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집 구경을 시켜드릴까요? 그들은 고맙다고 말하면서 묘한 눈길로 나를 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우리 집을 포함한 12집의 문을 다 열 수 있었다. 비밀번호는 동일했으니까.
그리고 별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 때 T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집을 보러 사람이 찾아갈 수 있으니 401호의 문을 좀 열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였다. 난 흔쾌히 그리하겠다고 했다. 4321 별표였던 내 집 비밀번호는 3948-203841 별로 바뀌었다. 무슨 생각으로 만든 비밀번호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규칙 없이 생성한 비밀번호 때문에 난 바로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여러 번이었다. 엄마 말이 일부 맞았다. 가끔 난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산다는 것. 아무튼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에게는 1시간이나 할애했다. 집 구조는 두 종류였지만 전망이 궁금하다며 2층부터 7층까지 모두 둘러보았다. 급기야 내 집 화장실을 3번 쓰고 봉지 커피를 2잔씩 마시고 자신들 아기의 똥기저귀를 나에게 맡기고 갔지만 그들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이것이 다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난 중얼거렸다. 불안은 불안을 키웠다. 검은 마을과 검은 그림자의 이미지는 생각할수록 으스스했다.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소름이 돋았다. 나를 골려주는 걸 좋아하는 제트가 말했다. 걔가 괜히 짖는 게 아니래. 걔들은 귀신을 본다잖아. 새벽에 그놈들이 심심해서 짖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 검은 마을엔 개 짖는 소리가 잦았다. 그래서 비록 비디오폰으로 확인한 이웃이지만 내가 느낀 반가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게다가 출장 떠나던 날 주차장에서 만난 T 사장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네 식구랍니다. 아들은 군에 갔지만 곧 제대를 할 거고 딸은 기숙사에 있어서 방학 때만 집에 있는다고 하더군요. T 사장은 말끝에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그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을성을 갖고 빈집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지금 소설로 읽는 시 나 너희 옆집 사라를 듣고 계십니다. 벽시계 1개와 탁상시계 2개가 같은 시간에 멈췄다. 9시 45분. 시계가 멈췄다고 크게 불편할 것은 없었지만 건전지를 사러 외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평소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500m 거리에 있었고 대로변이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반가운 옆집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이전처럼 전자레인지 앞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요 며칠 깨지 않고 정말 잘 잤다는 사실이 새삼 기뻤다. 남자는 나무젓가락으로 데운 김밥을 집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다. 다시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으려는 찰나에 전화벨이 울렸다. 건전지와 음료수를 계산대에 놓았다. 다시 한번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울음기 묻은 목소리로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먹으로 자기의 머리를 연달아 3대를 때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전자레인지 쪽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너무 힘들어. 엄마, 어떻게 좀 해봐. 뭐? 나 죽을까? 죽어버려? 고개를 휙 돌린 핏발선 남자의 두 눈과 마주쳤다. 남자는 머리를 때리던 주먹을 들어 테이블을 세차게 내리쳤다. 뭘 봐? 내가 재밌냐? 너희들 왜 날 힐끔거려? 보무도 당당하게 집 밖으로 걸어 나왔던 건 겨우 15분 전이었다. 나는 검은 마을로 향했다. 발걸음이 흔들렸고 검은 그림자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아 몸이 떨렸다. 분양 중이라고 쓴 노란색 현수막이 어느새 만장처럼 휘날렸다.
엄마는 터가 안 좋다는 말로 내 우라를 더 치밀하게 했다. 너무 음산해. 그냥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떨리는 손으로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아래인 4층에서 내린다. 계단을 밟으며 올라와 손바닥으로 도어록을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른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근다. 어안 렌즈로 바깥을 보고 T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가족분들이 집에 오셨나요? 아니면 남자친구라도? 제 가족이요? 네. 이사 후 엄마를 제외하곤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하니 T 사장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그는 빈집에서 가스요금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서 1층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봤다고 한다. 새벽 한두 시쯤 한 젊은 남자가 공동 현관문을 통과하는 게 찍혀 있단다. 501호 사람이겠죠. 새로 입주한. 501호요? 그분들 계약 파기했습니다. 내가 본 이웃은 누구일까?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고 드나들 수 있었을까? 난 그간 건물에 혼자 있었던 걸까? 누군가와 같이 있었던 걸까?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T는 무어라고 계속 떠들었지만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똑솔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